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최기식 변호사입니다. 근데 저쪽에 오늘 강의는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텐데 가급적 나중에 혹시 형편이 되시면 요 두 라인으로 좀 들어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예, 편하실 대로 하시고요. 오늘 그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통일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연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사회를 맡겨주신 우리 최동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조영기 교수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후학들을 양성하시다가 3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2006년도에 고 박세일 교수님께서 옛날에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님도 하셨고 또 17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예, 또 여의도 연구소 소장도 하셨고, 그러면서 2006년도에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는 이 재단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사회를 선진화로 이끌기 위한 여러 준비들을 하셨는데, 조 교수님께서는 그때 박세일 교수님과 함께 그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교수님께서는 이제 박세일 교수님께 몇 년 전에 자꾸 하셨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반도 선진화 재단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의 선진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특강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또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선진통일연구회라는 것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라기보다는 통일을 준비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이 많으면 강제로 은퇴시키는 제도가 있어서 저는 매우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북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가 통일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PPT 조금 올려주실까요? 예, 다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 5개의 장이 되는데, 첫 번째는 통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일을 그냥 단순히 남북한 간의 땅을 합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통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처럼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빛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소망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통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가 이런 의미예요. 저희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누어진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합치는 행위다라는 거로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통일은 정치적 결합이에요.
바로 정치적 M&A다. 힘이 있는 사람이 경제학 또는 경영학에서 M&A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인수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수합병 누가 하죠? 힘이 있는 사람이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체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체제가 어떤 건가? 바로 저는 정치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체제가 다른 경우 남북한 간에 합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종북 좌파 세력들은 그냥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또는 한국에 있는 역대의 대통령들은 저는 아주 좋게 평가를 해서 분단국의 지도자는 자기 중심의 통일을 하려고 그런다. 김정은은 어떤 통일을 원할까요? 북한의 주체 사상에 기반한 공산 사회주의 통일을 원할 것이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통일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고 좀 미온적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통일을 원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통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7차 핵실험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핵실험을 하려고 그러느냐? 핵을 가지고 한국을 위협해서 한국을 무력적 화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닌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하려고 그러는 세력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누어진 상태를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에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합쳐진 통일된 국가가 그 국가를 지속적으로 영속해 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통일을 지속해 가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통일이라는 거가 나누어진 두 개의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합쳐지는 과정 중에서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지속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떤 현실을 부정하고 어떤 현실을 지속해 갈 것인가. 두 개의 남북한 간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여러분들은 어느 체제여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통일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가장 핵심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정치 체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경우가 돼도 저는 양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여야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체제를 원하십니까? 다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2006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에 보면 남북한 간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한 60%, 밑에 남북한 경제통합을 하고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공존하는 거가 좋지 않는가
사회가 공존하는 거가 좋지 않는가? 두 개 합치면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것은 통일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가져가자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어떤 극복을 해야 될 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굉장히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저기 20대, 30대 친구들이 20대, 30대의 친구들이 통일을 할 건가 하지 말 건가에 대한 거. 통일하지 말자. 통일할 필요 별로 없다. 통일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30% 정도 나옵니다. 저는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왜 내 돈 들여가지고 이 자유로운데 나도 즐기지 못하는데 왜 북한 저 동포들인데 내 돈을 주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통일 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느냐? 40대, 50대의 부자들이 부담해요. 더 많은 부자들이. 그리고 그 혜택은 누가 내리는가? 누가 수혜를 받는가? 젊은 친구들이 받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교육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과 남북관계와 관련된 거. 평화 공존하자. 그냥 같이 제가 지금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사람들은 협력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별로 통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계의 대상이다. 북한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념 갈등 또는 사상의 갈등이 그만큼 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대북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일단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전쟁을 좋아할까요? 평화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평화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부터? 한반도 남북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가 의미가 다릅니다. 한국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평화를 어떤 상태를 평화라고 진정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북한은 계급투쟁이 완결된 상태다. 계급투쟁이 완결된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야만 평화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에서 평화라고 이야기할 때 늘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북한의 개혁개방 이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북한의 개혁개방을 해서 북한의 정상국가 정상화를 통해서 북한의 그 다음에 민주화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에 통일하는 이 스무스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은 개혁개방이라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은 개혁개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주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김일성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남북한 간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거려요. 저도 뭉클거립니다. 그러나 평화와 같이 민족이라는 단어도 북한은 우리하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사전에 자주적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주적 민족이라는 단어는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족은 바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김일성 민족입니다. 주체의 민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민족이 아닙니다.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긴 것은, 민족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쓰면 내셔널리즘이거든요. 민족주의가.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유럽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만들어라. 이때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내가 국가를 결성할 수 있는 뭐를 가지냐? 권리를 가진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주권재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도 주권재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저는 북한은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누구만 있어요? 김일성 혈통, 백두 혈통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민족은 주권 재민이 아니라 주권 부재. 북한 주민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민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단어에는 분명하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참 2006년, 2007년, 2005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민족공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이 남북한 간에 민족공조 하자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아이들이 선전 전술을 제대로 확인했으면, 이해했으면 그 민족공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허술하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은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민족공조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왜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민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네들이 우리인데 거짓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많이 알았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을 때는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것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새마을 정신도 있었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또는 특히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되는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안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전술핵이 한 6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2025년 되면 한 200개 정도 가진대요. 정말 위험합니다. 미국을 저는 굉장히 많이 믿지만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할 건가에 대한 회의는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특히 군인들이 핵무장에 대한 안 되는 이유를 다 찾아내요. 이제는 한국도 공개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정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중국이니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4년 전인가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이런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영민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협력해서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 연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국이 아주 난리법석을 지길 거예요. 그러면 북한 핵폐기에 너네들이 선봉에 서면 이거 파기하겠다라는 이런 배짱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군인들이 안 되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 재단에도 이런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와가 있는데 핵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두 손 들고 나자빠집니다. 저보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강경파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강경파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리는 안 되는 길을 찾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5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거창한 단어로 붙였습니다. 5대 통일 장애 담론, 통일 거부 담론이라고. 남북한 간에 북한의 정치적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서 북한식 통일하면 되는가 아닌가, 통일지상주의, NLI 친구들이 이런 거, 주사파들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통일 후 삶의 질이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과장했어. 과도한 통일 비용론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해서 안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잡아야죠. 아니면 그 기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통일 비용 부담론이라는 걸 이렇게 많이 띄웠어요.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독일이 90년 통일되고 난 뒤에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통일 전문가들이 통일 비용 부담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통일 비용은 3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00조 달러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 해에 들어가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도로 만들어주고 항만 만들어주는 것도 전부 다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남북 한간이 통일이 되면 치안이 부재할 것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제 남북 한간이 있는 상태로 그냥 가면 되지 않는가. 아까 MZ세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상의 통일 만족론. 단계적으로 통일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이디얼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기회가 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 기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3번의 기회. 3번의 기회. 학교 잘 가는 거, 결혼 잘 하는 거, 또 하나, 나이 많이 들어서 부부간에 해로하는 거, 이런 거 다 기회로 주어지는 건데,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회를 지금 우리는 안 하려고 자꾸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비용 구성과 관련돼서 저기 제가 붉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제적 투자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SOC를 개선 확충하는 건, 이건 우리 SOC 투자라고 그러는지 SOC 비용이라고 그래요? 또 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 공장 세우고 집 건설하고 이러는 거를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모성 비용 아니에요. 비용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투자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투자는 분명히 뭐를 가져와요? 혜택을 가져온다. 엄청난 혜택을 가져온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90년대에 우리
학자들이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됐더라고요. 비용보다는 혜택이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일 비용과 통일 혜택과 그리고 이 분담 비용, 사실은 분담 비용도 우리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북 한간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은 좀 고민을 하고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또는 평화와 번영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가 재단에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 있으면서 선진 통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 통일이라는 단어는 한반도 전체가 전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이 됐는데 북한은 아직도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근대 국가라는 것은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되고 민주화되는 것이다. 북한에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산업화는 한국이 산업화되고 난 뒤에 가장 큰 혜택이 뭐였는가? 바로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산업화는 북한 주민에게 산업화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빈곤으로부터 해방돼서 그거로부터 오는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민주화는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김정은의 독재체제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토를 그냥 휴전선 없애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통일을 저는 개념 규정을 재통일이라고 개념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라는 각오로 가야 된다. 그 각오가 바로 신통일이다. 그래서 남북 한간이 선진 통일이 되는데 이 남북 한간의 선진 통일의 의미는 한반도의 선진 통일뿐만 아니라 선진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역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된다. 안 할 말로 해서 좀 꿈이 거창하긴 합니다만 팍스 코리아나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는 큰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 이상의 고난 속에서 중국의 중화주의 때문에 억압을 받았는데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극복해서 동북아 전역에 우리의 새로운 생각, 우리의 올바른 정신이 확장됨으로 해서 동북아 전역이 전부 다 선진화되고 선진적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동북아 전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일 과정에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존의 관행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구를 창출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좀.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 4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역사적 과제예요. 정말로 제대로 된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를 찾는 거고요. 북한 주민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급성의 문제, 빈곤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화와 민주화 이외에 나머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지향성이다. 이 자체도 선진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화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3년에 중국 아이들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냈어요. 압록강에서부터 시작해서 50km, 평양 위쪽에서 함흥 저 위쪽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아래 내려와서, 그래서 한국이 한반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누가 가져간다고? 중국이 가져가려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는 바꿔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올바른 통일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그 대북 정책은 통일지향의 대북 정책이어야 된다고. 압박 정책도 필요하고, 관여 정책도 필요하고, 포용 정책도 필요하고, 관여 정책, 엔게이지먼트, 또 하나는 확산 정책도 필요하다. 압박 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응징해야 돼요. 응징 잘 안 했어요.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계절의 옷이 권력의 옷을 벗긴다. 계절의 옷이 권력의 옷을 벗길까요? 아니면 더 두툼하게 만들까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실패한 것 같아요. 계절의 옷은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지 권력의 옷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켜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통일 외교인데, 우리가 통일할 의지가 있다. 우리가 통일하고 난 뒤에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최소한 중국의 동북 사성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함부로 해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피해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해야 되고, 압박 정책을 통해서 통일 이후 한국 사회는 결코 제국주의나 패권주의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팍스 코리아나라는 것은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 자유민주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팍스 코리아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독일 통일이 가지고 있는 독일 통일은 사실은 급변에 의한 흡수 통일이거든요. 동독의 급변 사태, 그리고 이 동독의 급변 사태가 동독의 민주화를 일으켰고 독일 통일로 완성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도자의 해안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통일에 대해서 별로 안 하는 것처럼 했는데 물밑으로는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런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료들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독 주민들이 통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희생을 했어요. 바로 이런 거가 필요하다. 지도자의 결단도 중요하고 국민의 통일 의지, 통일 정신, 희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통일 정신, 고양하고 그러고 통일 열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민간 차원에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전도사의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 보통 북한 정보화 또는 북한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정보화의 의미는 북한이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신적 자원을 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유야무야되고 정말로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의 통일 의지, 그리고 기에 포착할 수 있는 능력, 결단력,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통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희생에 대한 거를, 나에 대한 부담을 조금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국민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일단은 대한민국이 조금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남북 한간에는 지속적으로 역사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전쟁이라는 것은 사상전쟁이에요. 이 사상혁명이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 지금 제가 끝나는 시간이, 이제 슬라이드 요거 하나면 끝나니까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시죠. 동서평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미천은, 자원은 무엇이냐? 바로 모택동 사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걸 학자들은 사상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도 저 사상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체사상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 3대가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전쟁을 하는데, 한국의 역사전쟁은 좌파들에게 저는 침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침탈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말씀하신 대통령도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 잘못된 역사교과서 개정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교과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거의 다가 하나씩 둘씩 사회주의적 사상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내야 된다. 저는 광화문에 가면 여기 조선시대인지 대한민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광화문에 가면 동상이 2개 있잖아요. 그죠? 충무공 또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제가 존경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500년 정도 400년 500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박물관으로.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이상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는 광화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화폐에는 누가 있습니까? 워싱턴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미국이 건국됐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화폐는 누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할매 있어요. 그죠? 신사임당 할매 있고, 또 누구? 오래된 세종대왕 할아버지 계시고. 아직도 조선의 연장인 것 같고, 봉건 사회를 연장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교회에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으로 통일 정신을 교회에서 좀 고양을 시켜줘야 되는데, 통일이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빈곤으로부터 시작해서 억압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하는 길이다. 폭력, 억압, 빈곤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교회가 보편적 통일 정신을 발굴하고 통일의 발원지로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통일 정신과 관련돼서 저는 저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통일 정신은 자유, 민주, 인권이라고 생각되고, 뒤에 나와 있는 평화, 평등은 이제 세계 보편적인 가치니까, 특히 한반도에서는 자유와 민주와 인권이에요. 특히 자유와 민주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북한도 민주라는 단어를 쓰죠. 인민민주라는 것은 계급 관점에서 보는 거다. 하나님은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북한의 인민민주라는 단어에 현혹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한마디. 기회는 뒷대머리 같대요. 대머리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뒷대머리를 잠든 것과 같다. 이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하는데 힘을 합쳐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가 포착되면 우리가 그 기회를 가지고 자유민주 기반으로 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강들의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조영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독일 서독교회와 동독교회 상황이 지금 한국 우리 교회하고 북한 교회 상황도 많이 다르고, 하여튼 우리 서독교회는 종교개혁주일이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통일 과정에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라이카우프라는 프라이라는 그 자유라는 독일어 단어와 카우펜이라는 독일어 동사 사다라는 그런 동사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동독 정부가 서독 정부가 서독 교회에 또 이렇게 정치범들을 석방할 수 있는 돈을 보내고,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통해서 동독 정부 호네크에게 돈이 들어가서 정치범들을 이렇게 석방시켰던 그런 역할도 서독교회에서 해왔고, 또 서독교회에서는 또 독일 교회에 또 서독 목사님들을 파송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독일에 외교관으로 가 있으면서 왜 동독교회에서는 동독 정부는 왜 동독교회를 북한처럼 저렇게 없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만 보니까 이 종교교육의 발상지가 전부 다 동독 지역에 있어요. 마틴 루트가
했던 그 교회 비텐베르크 성당들도 다 동독에 있고, 그러니까 동독 정부에서 이 동독에 있는 교회들을 없애버리면 이 굉장히 큰 혼란과 또 저항에 부딪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동독 정부는 동독 교회를 사회주의의 체제에 수용되고 순응하는 그런 교회로 정도로만 살려두고 아예 없애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초에 동독 교회에서 특히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월요 기도회가 매일 있었고, 매주 월요일마다 뭐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모여서 동독의 인권과 자유와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1989년 이제 봄을 거치면서 동독 민주화의 이제 저항 정신의 어떤 산파 역할을 했던 곳도 동독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한에 뭐 칠골교회나 봉수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교회들이 정권을 위한 교회들이고, 또 지하 교회들은 큰 역할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밖으로 드러나면 바로 지금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독교회와 북한교회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이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포로되었던 우리가, 잡혀있는 우리가 정말 함께 남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들을 지금 꿈꾸면서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내 가족과 내 아이와 내 부모의 문제에 국한되어 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신광두레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에 북한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탈북 대학생들 정말 학교 다니면서 버스 요금이 없어서 걸어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한 교회가 한 학생들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돕는 그런 일들도 전개하면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먼저 그러한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 두레 수도원에서 이번에 또 목사님께서 큰 300만 원씩 후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한 명 한 명의 탈북민들을 먼저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북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탈북하고 싶은 분들, 나오고 싶은 분들, 돈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바로 종교교육 기념주일 505주년을 맞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최동문 목사님 나오셔서 마치는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진화 통일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신 우리 조영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우리 통일 조국을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최기식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그저께에 우리 금요일에 통일 세미나 하는 우리 세미나 교재가 지금 밖에 몇 건 남아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통일 한국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좋은 특강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두레교회 종교개혁기념주일 505주년을 맞이해서 선진화 통일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좋은 특강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앞으로 이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데 요긴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혜롭게 요셉과 같이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통역사 인도하심이 통일한 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특강과 이런 좋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